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전남 무안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여야 모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인데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TF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 잠시 후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2부에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사고기 조종사가 사고 전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보낼 때 조류 충돌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사고기 조종사가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버드 스트라이크 경고를 받은 뒤 이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 뒤인 8시 59분 메이데이를 3번 외친 다음에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류 충돌로 인해 다시 착륙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전 9시 다시 이륙한 조종사는 바다 쪽으로 기수를 돌린 뒤 오른편으로 180도 돌아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겠다고 요청했고 1분 뒤 관제탑에서 허가했는데요. 9시 2분이죠.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채 활주로 북쪽 끝에서 1200m 지점에 내려앉은 기체는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다가 1분 뒤 남쪽 끝에 있는 착륙 유도 안전시설과 시멘트 외벽을 잇따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이 구조물이 결국 죽음의 벽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고 당시 상황이 기록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이른바 CVR 등 이 항공기 블랙박스가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넘어가서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가 난 여객기 기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B737-800 기종에 대해서 먼저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동률을 비롯해 이 항공기 운항 전후에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기록에 따라서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기종이 우리나라에 101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가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제주항공이 그중에서도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종은 1997년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000대가 넘게 팔린 기종으로 많이 팔린 만큼 기체 결함이나 사고 소식도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한 항공 안전 감독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서 항공 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고 설명하면서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기준 월 평균 여객기 운행 시간이 418시간이거든요. 네. 국내 6개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400시간을 넘겨 가장 길었습니다. 제주항공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운항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항공기 기체 자체의 평균 연령도 좀 높은 편인데요. 항공기술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한 2, 3년 길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의 비행기가 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는데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그 여객기와 같은 기종이라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전라남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2명의 시신이 광주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1명은 서울로 운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로 옮겨진 희생자 2명 가운데 1명은 오늘부터 3일장을 거쳐 다음 달 2일 발인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희생자 179명 가운데 지문대조로 146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33구는 DNA 확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족 유전자와 비교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금 신원 확인이 계속 늦어지면서 장례 절차가 좀 장기화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열흘 정도 소요될 전망인데요. 네. 일부 유가족들은 시신이 일부 온전하지 않더라도 장례를 치르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도 모두 추모와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죠?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안공항 도착한 다음에 희생자 가족부터 만났습니다. 당정이 나서서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 유가족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도 무안군에 있는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참사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정쟁을 자제하면서 비상계엄 현안 질의와 또 국정조사 특위 일정도 연기한 채 추모에 전념했습니다. 네. 수사 상황도 알아보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세 번째 소환 통보일이었던 지난 29일이 지나자마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조본은 어제 오전 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윤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 한남동인 점을 고려해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인데요. 이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다음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심사와 달리 이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심사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오후 급하게 이제 법원을 방문해서 의견서를 냈는데요. 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이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게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은 또 그동안 내지 않던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냈는데요.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또 세 차례 출석 요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 등을 모두 따질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구성이 됐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행보는 대국민 사과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일단 취임식은 생략한 채 이 취임이사가 서면으로 배포가 됐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면서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대위원 인선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예, 일단 먼저 사무총장에는 이제 삼선 이양수 의원이 이제 내정됐고 그 비대위원을 보면은 삼선의 이미자 의원, 네. 재선의 최영두 의원 그리고 초선의 최보윤, 김용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의 조정은 의원과 그리고 조직부총장에는 이 초선 김재섭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강명구 의원을 내정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김재섭 의원 이런 이제 주요 당직에 소장파를 일부 기용한 게 눈길이 끈데요. 네. 근데 문제는 핵심 보직에는 여전히 친윤계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 일각에서나 아니면 야권에서는 결국 도로 친윤당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곤 있고요. 일단 지금 권영세 비대위라고 하죠. 이 권영세 비대위는 오늘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걸쳐서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떨어진 영하 1.4도로 오늘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4도 정도로 느껴지고요. 추위가 크게 꺾인 어제보다는 대부분 오늘 기온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종일 평년보단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 특히 낮은 곳이 경기 북동부나 강원 내륙과 산지인데요. 영하 10도 내외로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춥겠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4도, 어제는 10도였는데요. 어제보다 6도 정도 떨어지겠고 대전, 광주 6도, 대구, 강릉 7, 부산, 제주 9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하늘은 맑아서 해넘이 보시기 무난할 텐데 전라권과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아서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 보실 수 있겠고요. 2025년 첫날인 내일 전국 대부분 가끔 구름이 많아서 내일 해돋이는 낮은 구름 사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맑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중북부 산지에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예상되고요. 건조주의보가 현재 동해안 중심으로 계속 내려져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4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에 발생한 사고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 3, 4, 5차로에 걸쳐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 위로 나와 있고요. 일대 혼잡하니까요.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호정 1교 부근에 발생한 사고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 분기점 3차로에서는 낙하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주 나들목에는 추돌 사고 나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출근길은 한산한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동에서 송내 쪽으로 차량들 늘기 시작하는데요. 중동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만 이동량 다소 많은 편이고요. 이 구간만 지나면 쭉 제속도 낼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소 쪽도 대체로 소통이 좋은데요. 군자교에서만 속도 주춤하는 정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여야 모두 전담팀을 꾸려서 수습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의원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권영진입니다. 네, 지금 무안 현장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내려가셔서 현장 상황 점검하고 계십니까? 29일 사고 당일날 오후에 사고 현장에 가서 이틀 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일 저일 가리지 않고 돕다가요. 지금은 오늘 새벽 4시 30분경에 지금 국회의원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도 있고 당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내려갈 예정입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가 모두 내려간 모습을 방송 화면으로 봤는데 지도부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유가족들이 너무나 비통해하고 당황해 하시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그분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고요. 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이분들을 또 위로해드리는 것. 그리고 어제 11시부로 우리 무안 스포츠센터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네. 분향하시는 일, 이런 일들이 중심으로 하고 이제 돌아들 가셨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대체로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족 말씀도 하셨는데 유가족 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네네. 유족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빨리 아직 보면은 희생자들 시신이 신원 확인이 안 된 것도 많고요.
또 유가족들이 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우시면서 하루빨리 우리가 이 신원을 확인해서 보고 그리고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해서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또 보상 문제 또 유가족들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트라우마 치료와 또 추모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원 확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원 확인을 하려면은 DNA 검사를 다 해야 되고요. 또 사실은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희생자들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국가수가 총동원되어서 지금 DNA 검사를 하고 있어 제가 어제 밤에 여야 의원들하고 유가족 대표 그리고 이 수사본부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하고 연석회의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는 아마 뭐 이번 목요일 정도면은 다 끝나지 않겠냐 했는데 제가 나중에 오기 전에 밤 12시 정도에 유가족 대표를 만났더니 네. 조금 더 이 작업이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게 신원 확인이 되어야 유가족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족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유족들은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계실 텐데 지내시는 건 좀 어떻습니까? 지내는 건 말이 아니죠. 지금 이제 터미널 바닥에 텐트는 물론 뭐 어젯밤부터 쳤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냥 지내시고 잠이 오시겠습니까? 다들 그냥 날밤으로 다 지내시고요. 보면은 뭐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저희들도 가서 뵈면은 같이 펑펑 우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참 비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고 수습 부분에서 인력 동원이나 지원 인력이 부족하진 않나요? 뭐 사실은 좀 초기에 이렇게 혼선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부처가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난 게 이게 사실은 항공으로서는 국내에서는 이런 게 가장 큰 사고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각 부처별로 장차관들한테 전화도 하고 현장도 독려도 하고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 이제 시신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변형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네. 빨리 냉동고로 옮기기를 바라는데 그 작업이 늦어져서 저희 의원들이 뭐 저하고 같이 갔던 김미애 의원이나 또 이성건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가 직접 저희들이 이 냉동 창고를 만들고 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일손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대규모 참사인 만큼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야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야당 같은 경우도 문진석 간사라든지 정준호 의원이라든지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 다 현장에 상주하는데 상주하면서 여야가 뭐 따로따로 없습니다. 같이들 어젯밤에도 밤 9시부터 유족 대표 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 전남지사 이렇게 다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신원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족들에게 어떤 절차와 어떤 속도로 인도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쟁 앞에서 여야 따로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끔씩 현장에 오지 않고 서울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거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겠지만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인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교신 내용과 그리고 항공 일치가 들어있는 블랙박스 2개는 수거를 했거든요. 네. 수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블랙박스에 대한 이 분석 작업이 아마 국토부의 항공철도 사고 이 규명위원회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이 새떼들의 이 엔진으로 말려 들어간다라는 그런 긴급한 교신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체에는 무슨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실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규명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한 과학적인 규명이 있기 전까지는 얕은 지식이나 이런 이 설 가지고 예단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이 부분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야가 모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기체 결함, 뭐 정비 상황, 정비 불량 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우려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1인 사역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재난수습에 나서고 있고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에 한계는 없을까요? 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1인 사역 하시려면은 어제도 다녀가셨는데요. 아마 뭐 너무나 힘들 겁니다. 지금 이 사고 수습 대회 때 좀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대외 신인도도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장 사고 수습 현장에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도 없습니다. 차관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러나 뭐 이 비교적 최상목 권한 대행이 좀 차분하게 국정을 이끌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마 국민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지만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고요. 또 사고조사의 컨트롤 타워인 경찰청장도 공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사 대응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위에서 이런 경우는 매뉴얼이라는 게 잘 없거든요. 그러면은 현장 상황을 봐서 이걸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는 어찌 보면은 정책 결정자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내려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초기에 좀 우왕좌왕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역할들을 지금 의원들이 좀 메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4시간 대기하면서 혼자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유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었지만 이제 특별재난지역은 그 지자체에 대한 지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 개인에게 지원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여야가 좀 힘을 합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이 지원들 앞으로 아마 생계가 막막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갑자기 가장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장례 절차 뭐 이런 것 진행하는 거는 제주항공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는 됐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전체적인 손해배상 보상으로 가기까지는 이게 굉장히 아마 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시간이. 여야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 그리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쟁이 아닌 각도에서 도와드리는 일 뭐 그리고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또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점검하시고 국회로 돌아오셨으니까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시한이 내일입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에게 제2요구권을 요청할 거라 밝혔는데 당 입장이 정해진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지금 저도 솔직히 멍합니다. 멍한 상태인데 당의 입장이 그 사이에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대응하고 있는 동안 뭐 어떻게 달라진 건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쌍특검법이나든지 헌법재판 임명을 가지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고 그게 정쟁으로 네. 갔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수를 동원해서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만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이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가 일어나서 우리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금 시리에 잠겨 있는데요. 좀 이 기간만큼이라도 여야가 좀 정쟁 이런 부분들 좀 멈췄으면 한다는 게 솔직히 지금 제 심정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에 대해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좀 기다려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은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새로운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여야가 서로 대화 안 하고 자기들끼리는 문제 해결 안 하면서 계속해서 대행을 압박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야가 좀 이렇게 이 기간만큼은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좀 서로가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가 다시 그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없애는 협상이 가능할까요? 뭐 그 전에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아니 위헌 요소를 아는 법을 대행 보고 이걸 제의 요구하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치에 맞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도 좋지 않잖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저는 지금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대행의 대행이라는 지금 세계 역사에서도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 탄핵 카드 함부로 꺼내기 전에 민주당도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일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우리 당이 다 잘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까지 오는데 국회를 장악한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행의 대행을 탄핵 카드로 압박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을 해결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탄핵 국면은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물론 9명의 완성체는 아닙니다. 이 완성체를 못 만든 것도 민주당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헌재가 스스로 판단해서 6명으로도 심리는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는 내일 3명의 헌법재판관을 투입하고 안 하고 문제가 시간 끌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인의 문제는 여야가 앞으로 이렇게 정쟁의 요소가 없도록 협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여야가 서로의 입장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전국을 돌파할 좀 돌파구가 없을까요? 뭐 지금 여야정 간의 국정안전협의체도 사실은 이 한덕수 공무청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바람에 그날이거든요. 26일 날. 그 날짜도 참 아쉬운데 그거라도 작동을 시켜놓고 탄핵 소추로 가든지 하지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것들 속에 같이 모여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대행에 대행만 압박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여야정 협의체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가 어제 출범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떤 현안들이 좀 먼저 논의돼야 될까요?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선은 하나는 우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회 차원의 지원을 초당적으로 하는 문제가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그리고 쌍특검법 제2요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 이 부분들을 정말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국정안전협의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사과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 이 비상계엄 직후에 여야가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한쪽을 무슨 내란 공범이라고 몰고 또 한쪽에 대해서는 탄핵 중독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좀 잊어버렸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계엄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 또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하는 표결에 18명이나 참여했고 저도 뭐 못 들어갔습니다만 저도 대구에서 소식을 듣고 네. 급히 차를 구해서 달려왔는데 오는 중에 지금 계엄 해제 방망이가 치는 걸 들어서 제가 그 현장에 못 간 걸 너무나 아쉽게 생각해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12일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마는 네. 저는 뭐 그런 문제를 찬성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부분들을 전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 부분에 대해서 막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탄핵 이 소추까지 가게 된 과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반성을 해야죠. 네. 비대위원이 인선이 됐습니다. 소장파 임명으로 균형 있는 인사란 평가도 있지만 구색 맞추기 외에 모두 친윤이다 이런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를 친한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최근에는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또 이 반대하고 하니까 또 친윤으로 보는 경우도 있던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친윤 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됐는데 누가 나 친윤이라고 떠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의미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뭐 통합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계적 균형이나 모양 갖추기 통합이 돼서는 안 돼요. 통합이란 거는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게 통합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찢고 뽑고 싸움하면 그게 통합이 되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비대위 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성은 좋은데 과연 운영을 이제는 하나가 되는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통합 비대위와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비대위원 구성은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구성 잘 몰라요. 진짜 누가 비대위원 됐는지도 아직 잘 모르거든요. 오늘 네. 한번 아마 낮이 돼봐야 알 텐데요. 그러나 저도 통합혁신 비대위가 돼야 된다. 통합뿐만 아니라 혁신하는 비대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고 그렇게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는 I have no idea입니다.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소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당 차원의 입장은 있을까요? 저희들은 뭐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 수사도 받고 또 헌재에도 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그 며칠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대통령이 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체포영장 지금 보니까 그것도 중앙지법이 아니고 남부지법에 이 영장 신청을 했던데요. 서부지법이요? 저는 지금 좀 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는 전부 미적미적거리다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은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조금 씁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도 제대로 수사 받으셔야 되지만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 아닙니까? 이게 네, 유례가 마무리해 없는 주시고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만나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윤세종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 다른 환경 문제랑 좀 다릅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거 우리가 배출하면 바로 이제 오염으로 나타나는데 온실가스는 지금 우리가 배출한 게 10년, 20년 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로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격적으로 살아갈 시기에 다 이제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고 그런 세대 간의 불평등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소송에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의 기후 대응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미루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국회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꿔서 2050년까지 감축 경로를 정해야 되고요. 정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유권자로서의 힘입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고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대표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선출을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빨리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축을 할 수 있는지가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문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24분, 내일 해돋이는 서울 기준 아침 7시 47분경입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떨어졌고요. 하지만 종일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경기 북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영하 10도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춥겠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대부분 바다의 물결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4도, 대전, 광주 6, 대구, 강릉 7, 부산, 제주 9도 등 전국이 2도에서 9도 분포 예상되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맑은 하늘 속에 해넘이를 보시기 괜찮겠습니다. 다만 전라권과 제주권은 가끔 구름량이 늘면서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보실 수 있겠고요. 2025년 첫날인 내일 전국 대부분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은 구름 사이로 내일 해돋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맑은 하늘이 예상돼 내일 해돋이 보기에 더 좋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중북부 산지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동해안은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8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온 국민이 충격 속에 애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많이 놀라셨죠? 아, 그럼요. 예,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또나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있고 온 가족이 또 우리 곁을 떠난 것도 있고 정말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 제주항공도 그렇고 좀 이 불행이 끝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히 사연들이 하나 둘씩 전해지면서 국민들도 더욱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여야도 일단 정쟁을 자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진상조사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좀 신속하게 나머지 비행기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빨리 하는 것을 촉구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재난 지역이 되지만 특별교부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제가 강원도지사를 해보니까 많은 자원봉사자가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유족들 같은 경우 황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온 가족이 이번에 우리 곁을 떠났으면 그 누가 대책을 세울 건지, 그들의 숙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별교부금을 빨리 지급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선 보상을 하고 후 정산하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세월호 보면 세월호 법을 만들고 법을 하나씩 만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설명을 해주시면 피해자의 보상이 합리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는 개별 회사하고 그 유가족이 보상하는 게 아니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법의 태도로 보상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거를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미국의 스테드법 같은 걸 만들어서 차제에 우리가 이분들이 안전하게 보상도 받고 또 트라우마 치유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고 종국적으로는 이 행안부를 넘어서 국가의 미국의 이 재난을 관리하는 청이 국가기구가 있는데 이런 재난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기후위기나 국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등한시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콘크리트 벽 같은 거는 규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거기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 히로시마 그래서 비교되고 있잖아요. 일본 사례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는 여야가 이번에 정말 국민들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때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믿음,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함께 이 용기, 함께 격려하는 이런 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항공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시를 했고요. 이 예산 지원 문제 국회가 아마 나서줘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첫 메시지였는데 물론 정치 현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급적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를 안 내는 게 맞다. 오히려 지금은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는 게 맞고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불법 계엄 이후로 우리 주식 증권시장에서 200조 원이 사라졌거든요. 200조 원. 그리고 미국 증시로 10조 원 이상이 갔거든요. 미국 증시에 지금 기다리는 돈이 무려 200조 원이 넘거든요. 지금 외환당국은 지금 1,500원 사수하려고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거든요. 환율이 비상입니다. 네, 환율 비상이죠. 더군다나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만약에 한국에 보편 관세를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초비상이거든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딴 일을 하지 말고 빨리 수사에 임하고 헌재에 출석하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 한 얘기도 지금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집중이 돼야 되고 자칫 어떤 메시지들이 여야 공방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야가 서로 입장에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의 탄핵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덕수 그 총리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어야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내란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계엄을 막지 못했는데 총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해서 그 총리를 임명했는데 사실 헌법재판관은 본인이 그 양곡법을 그거를 거부했으면 네. 그러면 뭐냐면 그 권한이 있다는 걸로 보면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어야죠. 근데 결국 국민을 2번 져버린 거 아닌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대형 참사가 터져서 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경제, 안보 다 챙겨야 되는데 재난수습까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계 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저는 그 최상목 총리가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보게 되면 한덕수 총리한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었다라는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저는 3권 분립 국가잖아요. 윤석열 씨가 우리가 불법 계엄을 했다. 국회는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럼 이게 헌재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는 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그리고 국정을 위해서 여야와 의원식 의장님하고 좀 같이 만나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재난주무장관인데. 네. 그리고 경찰청장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저는 경제 문제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안보 문제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 처칠 2차 세계대전의 처칠 수상이 전시 내각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내각은 일반 국무회의와 별도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빨리 탄핵의 헌법재판관 그건 우리가 법원에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국회하고 함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제와 안보와 관련된 본인의 인사 수요가 있으면 왜냐하면 그래 팀을 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럼 이 보강을 요청하고 그러면 여야가 협의해서 인사팀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들 지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그렇죠. 이후에 네. 어떤 메시지를 내고 네. 보편관세는 어떻게 할 건지 네. IRA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지금 면담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경제와 외교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처칠 수상의 전시내각 일반 국무회의는 달리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하려면 거국내각이라는 말하고 좀 상통하는 부분입니까? 좀 다른 부분입니까? 저는 거국내각은 너무 지금 크고 네. 그거보다는 지금 당면하게는 이 제주 항공 문제를 해결하는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네. 그다음에 경제와 안보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죠. 특히 경제겠죠. 사실 국방부 장관도 좀 시급하긴 합니다. 저희가 안보 이슈가 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 결국 여야가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이 불법 계엄을 주도한 사람인데 누구를 장관으로 할지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도 어차피 대통령 선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선거 주무장관이기도 하고 제주항공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3권 분립 국가에서 빨리 헌재에 자기 판단은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처리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야 협의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야 협의를 얘기하셨는데 여당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권영세 위원장이 어제 계엄 관련된 사과를 한 부분은 일면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권영세 위원장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표결하는데 표결에 참석을 안 해요. 빈자리를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줬잖아요. 대한민국은 국회라는 게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도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여의도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탄핵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탈 숫자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보여지는 건 처절한 반성과 죄송함과 거듭남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좀 있으면 잊어버린다든지 국민과 싸우는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권영세 위원장이 사과를 했으니 당 차원의 사과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정 협의체 빨리 시작하자 이런 제안도 했어요. 저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하려면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행안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저는 그 한덕수 총리한테 양곡법을 거부했으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게 맞죠.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전 단순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여야정 협의체는. 네. 어제 박지원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탄핵보다는 지혜로운 길을 가야 한다. 빨리 완전체로서 9명이 그 스스로 우리가 재판부를 믿어요. 더구나 2번의 탄핵 심판을 해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경험이 있는 곳이고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총장님이 앞서 이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마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야 간에 다시 또 대립, 갈등 격화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쌍특검 부분에서 일단 그 특검법은 시한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가장 시급한 상황이죠. 저는 오늘 중에 오늘 내일 중에 적어도 헌재 임명하는 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국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이 1월 1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회의가 오늘 있는 날이잖아요. 그럼 오늘 정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보죠. 그게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입장을 밝히는 게. 예. 그런데 그 쌍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 부분은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한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법률상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밝히고 만약에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건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건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잘못됐다고 보면은 수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게 맞는데 수사 부분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면 또 하나 특검 부분을 국회가 요구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선상에서 특검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되겠죠. 논리적 일관성으로 본다면. 네. 지금 일단 민주당도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뭐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일단은 최상목 대행의 처리 방향을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보면은
불법 계엄 이후에 거의 망년회가 다 사라졌잖아요. 네. 우리 장사가 정말 안 되거든요. 채무조정 신청하신 분이 170만 명도 넘어요. 경제를 생각한다면, 안보를 생각한다면 최상목 총리가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 이 돌파구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이제 바람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누구를 압박하는 발언보다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이 지혜로움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주항공 때문에 저기 현장에서도 가슴 아픈 유족들이 얼마나 많지만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참사 상태거든요. 경제 참사거든요. 정치 참사이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한국이 정말 이 국뽕의 지위에 오르는구나. 정말 자부심이 높았는데 계엄 이거 하나로 갑자기 남미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처참함, 그리고 경제에서 이 환율을 걱정해야 되는 비상 상황이 오게 되는 이 처참함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봐요. 최상목 부총리도 관료 생활을 했잖아요. 네. 경제가 중요하다면 빨리 우리는 삼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그냥 기대를 갖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내일이 새해고 1월 1일이라는 계기성에 맞춰서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 어두운 그거를 좀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인데 법원이 발부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법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현행범이잖아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 세계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명백한 거는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서 유리창을 깨고 와서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라고 하는 거는 이 명백한 헌법 유린이거든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을 내란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의 총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란죄라가 성립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계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법률가답게 법률 미꾸라지 말고 법률 이무기처럼 하지 말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더 떳떳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 대통령 측은 법리적 문제를 좀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뭐 직권남용은 할 수 있더라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 그런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건 위법이다. 그래서 기각돼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건 너무 법률적인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김용현을 그 내란죄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공수보는 공수처와 경찰이 다 군인하고 다 모여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공수처에서 그 의견서를 내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떳떳하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어디든지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 논리대로 하면 만약에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수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될까요? 좀 법률가들의 좀 말장난일 텐데 네. 경찰에서 하게 되면은 나와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경찰에서 수사 갔을 때도 수사 협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 협조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환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증거 조사를 가면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자꾸 뭐냐면은 그 조사 협조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 안 했다라고 하지만 증언과 좀 엇갈리죠. 그 장군들 얘기 보면 네. 거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블랙 요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개헌 발표를 했을 때 가짜 뉴스겠지. 그리고 또 욱하는 성질이 한번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그 많은 그 군 진술, 그다음에 경찰 진술을 보게 되면 지시를 받고 심지어는 총을 쏴서라도 체포하라는 얘기까지가 지금 증언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면 국민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거짓말이 드러나기도 있는데 그러면 수사에 빨리 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죠. 윤 대통령 측의 기조는 이거 같아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거기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보고 수사는 그 다음이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심판이 먼저 하고 수사를 그 뒤에 하자. 그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그 삼권 분립이잖아요. 국회는 탄핵을 결정했으면 헌재의 역할을 법원이 하는 거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거고 본인은 불법 계엄을 저질렀으면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재판을 빨리 하자면 빨리 하고 이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헌법재판소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6인 체제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6인 체제로 선고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9인 체제를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3인은 국회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임명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9명이 모여서 완전체로서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정당성 시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체로서의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 심의 절차 곧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가 통과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합의해서 통과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들이 안심할 거고 문제는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건 삼권 분립이거든요. 국회가 통과했으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서 작동하는 나라인가 아닌가. 이게 결국은 서양 사람들이 보는 외국인이 보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나라인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체가 빨리 돼야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또 무거운 고민이 또 생긴 게 이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죠.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정족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줄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다른 여러 탄핵 사건이 있고 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적이다 했는데 이 가결 정족수 문제가 나오니까 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예를 들면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이걸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이 이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불법 계엄 때문에 권한대행이 생긴 거기 때문에 계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총리가 뭐 권한대행이 절대로 한덕수 총리한테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가 저는 이번에 그 국회에서 150석으로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이런 것 자체 권한제의 자체를 안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에서 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 하더라도 본인은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겠죠. 그래야 이런 거잖아요. 그 만약에 그때 이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김용현은 국무총리한테 보고했다고 얘기했고 어쨌든 국무총리로서 막질 못했잖아요. 근데 보고의 과정은 좀 해프닝성이었어요. 물론이죠. 네. 근데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권한대행을 임명했으면 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할 수 있었고 본인도 주변에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최상목 총리뿐만 아니고 권한대행뿐만 아니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소신껏 하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렸으면 적어도 이 권한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단호하게 자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존중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치권 개헌의 필요성,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해요. 근데 입장이 바뀌면 항상 추진이 안 돼요.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좀 항상 공감을 하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데 먼저 이 탄핵 절차를 마무리 짓고 대통령 선거 시기가 오게 되면 전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계엄이 왜 불법 계엄이 생겼는가라는 문제. 이번에도 보면은 권한대행 문제가 헌법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마무리. 그런 면에서 저는 먼저 헌법재판 임명 탄핵 이게 끝나고 대통령 선거 시기가 오게 되면 계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기종과 같은 비행기를 조종한 경험이 있는 전직 민항기 기장을 모시고 사고 상황에 대한 조종사의 대응과 관련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기장님의 익명 요청을 반영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장님, 조종사들은 운항 시간으로 얘기를 하던데 네. 이번 사고 기종을 운항한 시간이 어느 정도이신지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약 한 2,000시간 조금 넘게 비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약 한 3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같은 기종을 운항을 하셨군요. 네. 이번 사고 운항기를 운항한 기장은 비행 시간이 한 6,800여 시간이라고 하던데 네. 이 정도면 조종사 세계에서는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워낙 우리나라의 그 베테랑급 조종사가 많기도 하지만 그 정도 되려면 어떤 경험이나 기술이 그 숙련의 경지에 와 있는 베테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네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종이 다른 항공기와 좀 특별히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좀 있습니까? 비행기는 그 기종마다 조종 특성이 다 다르고 시스템이 다 달라서 각 기종마다 네. 그 특징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다른 비행기하고 많이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런 그 부분은 비행기 종류에 따른 특징이 있을 뿐입니다. 네. 사고가 난 기종 제주항공에만 39대, 우리나라에는 101대 정도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좀 불안합니다.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네. 국토부에서 참사 기종을 전수 특검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조치는 다소 이례적인 건가요? 그 항공회사가 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항공기의 정비나 관리, 운영, 조종사 훈련, 기록 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국토부에 아주 좀 철저한 감독하에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로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좀 더 촘촘한 간격으로 그 모든 기록이나 실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어떤 사고나 사고에 준하는 준사고 혹은 네. 비정상 상황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관련 궁금증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그 관제탑에서 조류를 경고하면 조종사들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관제탑에서 조류 경보가 나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항상 거의 모든 경우에 조류 경보가 나옵니다. 조류를 조심하라는 그 경보가 나오고 이것은 그 자동으로 매 1시간 혹은 30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공항에서 자동으로 녹음돼서 나오는 정보에도 항상 들어가 있는 대목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때 같은 경우에 이륙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비행기라면 새때가 다 지나가거나 조류 활동에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착륙을 위해서 접근하는 비행기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주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행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군요. 착륙 과정에서. 예,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새떼들이 주로 적어도 쪽에 좀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강하율을 적정히 조절을 해서 낮은 고도로 미리 내려오지 않도록 강하율을 조절하고 또 항공기 외부에 있는 둥화, 랜딩 라이트를 켜서 새들이 비행기를 인지해서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정도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조종사들이 매 비행 때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빛을 쐬가지고 약간 피하게 만든다라든가. 새들이 인지를 하게 해서. 네. 그러면은 운항 시간이 좀 많은 조종사들은 조류 충돌 경험을 대부분은 하시겠군요. 예, 뭐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저는 약하게 한번 한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 새가
그 큰 비행기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는 그 충격이 좀 다소 크게 다가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충격이 크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 충격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엔진 속으로 흡입이 돼서 달려 들어갔을 때 엔진 내부에 들어가면서 엔진 내부에 있는 기기들을 파손시켜서 결국은 엔진이 제출력을 내지 못하고 엔진이 고장이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보여요. 예, 엔진 오른쪽 되죠. 엔진 쪽에서 약간 불꽃이 튀면서 뭐가 떨어져 나오고 이런 장면이 있던데 이렇게 엔진에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기내로 들어오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엔진 기내로 들어오는 그 공기는 엔진에서 뽑아들인 거긴 하지만 엔진 연소실 앞쪽에서 뽑게 되기 때문에 기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종사가 메이데이 3번 외쳤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난 긴급 신호는 어떤 상황에서 조종사가 결정을 하나요? 조종사가 현재 처한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적에 그래서 그 지상에다가 그 항공기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받고 그래야 할 적에 그 메이데이 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항도 거기에 대비해서 빨리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긴급 준비를 하겠군요. 네.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 그 랜딩 기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랜딩 기어는 그 수동으로까지 내릴 수 있다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조종사가 그 수동 조작이 좀 어려운가요? 시간적인 여유, 항공기가 잘 컨트롤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조작이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절차로 랜딩 기어를 내릴 때보다 랜딩 기어가 펴져서 고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립니다. 한 15초 정도, 15초에서 20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비행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동 조작을 할 수 있어도 예를 들면 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들이 지금 나와요. 랜딩 기어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걸 조종사가 모르고 착륙할 수도 있나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랜딩 기어를 다운하고 내리고 착륙하는 거는 거의 몸에 익어져 있는 조종사라면 누구나 몸에 익어져 있는 절차인데 랜딩 기어를 내리고 나서 랜딩 기어가 제대로 내려갔는지 그린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등이 있군요. 그 표시등을 확인까지 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먹고 이렇게 지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고기 기장은 이제 1차 착륙을 하려다가 못하고 고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복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복행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항공기가 착륙으로 해서 접근을 하던 중에 혹은 접지 전이라도 안전한 착륙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 기장은 출력을 올리고 기술을 들어서 항공기를 재상승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을 고라운드 복행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을 올리고 출력을 높여서 상승을 하면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내려와 있던 랜딩 기어를 다시 제자리에 올리고 그다음에 고양력 장치인 플랩 날개 뒤에 있던 플랩을 다시 접어서 제자리로 갖다 놓고 그리고 고어라운드 시에 따라가야 할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은 관제탑에서 경로를 얘기해 줍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야 하고 정해진 고도에 가서 비행기가 수평 비행을 유지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활주로를 거꾸로 갔다는 것도 그 관제탑에서 그렇게 가라.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비상 상황에 처한 조종사가 그렇게 요청을 했을 수가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조종사가 동체 착륙을 결심을 하면 그 승객들에게 탑승객들에게 이제 고지를 하게 되나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항공기가 현재 엔진이 최소한 1개가 작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고 조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고지를 하게 되겠죠. 저희 조종사들이 그 행동 비상시에 급할 때 행동을 하게 되는 절차가 순서가 영어로 말하면 Aviate, Navigate, Communicate 이렇게 됩니다. 네. 우선은 Aviate 항공기를 컨트롤하고 Navigate 두 번째는 자기가 처한 위치나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야 하는 길로 가고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관제탑하고 커뮤니케이트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고 난 후에 여유가 생기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한테 고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겠죠. 바쁜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 동체 착륙 후에 속도가 좀 줄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좀 속도가 줄지 않았을까요? 항공기가 접지를 해서 속도가 줄어들 때는 항공기 랜딩 기어 바퀴에 붙어 있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것이 메인 팩터입니다. 그 거의 뭐 70-80% 정도 브레이크 힘으로 서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보조적으로 조금씩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퀴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비행기의 속도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전무했습니다. 단지 비행기 하부와 아스팔트 바닥의 마찰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항공기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고 그 원인은 살펴봐야지 그 원인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사고기 동체 착륙 시에 기체 앞부분이 좀 들려 있었어요. 이 조종사가 기체 앞부분을 좀 들고 있는 것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대응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일단 항공기 조종관을 뒤로 당기게 되면 기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조종사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이 뭐였는지는 이제 직접 당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항공기가 기수를 들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그런 조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조종사들은 이런 동체 착륙,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훈련을 계속하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체 착륙이라는 것은 거의 좀 상정이 아주 흔하게 되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긴 합니까? 제 경우는 동체 착륙 훈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력 30년이 넘는 전 민항기 기장님 모시고 사고 당시 조종사의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출근길은 교통량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대부분에서 소통이 좋아서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방화대교에서 청담대교 지나는데 30분이면 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대교에는 화물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1, 2차로에 걸쳐 처리 중인데요.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에서 중동, 자유로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반대 방향은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는데 송내 5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혼잡을 더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신월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인천 쪽도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이동량 다소 많습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코너에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휴전 압박을 받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엔 크리스마스 전 2주 동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취재했던 KBS 이승철 기자와 고영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지 취재기를 듣기 전에 간단히 지금 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승철 기자. 전황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 지리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시죠. 튀르키예라고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는 익히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네. 튀르키예가 있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카프카스 국가들이 있는데요. 네. 이 사이에 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흑해 북쪽에 마른 목골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말로 크림반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전쟁이 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크림반도와 예전에 오데사, 그러니까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오데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요 사이에 헤르손이라는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부에 해당하는 헤르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부에 있는 돈바스, 그리고 동부에 있는 하르키우, 그리고 러시아 영토인 크루스크, 총 4군데에서 격렬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헤르손과 돈바스, 하르키우는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네. 여기서는 러시아군이 공세적 입장이고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하는 입장이고요. 크루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으로 침공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한때 서울 면적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되는데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땅을 점령했다가 지금 한 500km 정도로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크루스크 전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치열하죠? 예, 아무래도 다른 세 곳 전선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반면에 크루스크 쪽이 러시아 영토니까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크루스크만큼 치열한 전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바스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돈바스 쪽에 아직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포크로우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망이 연결되는 보급 거점입니다. 아하. 원래 당초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로 치고 들어갈 때는 돈바스 쪽에 있는 러시아군이 크루스크로 딸려올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러시아군이 오히려 포크로우스크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크로우스크가 함락 위기에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큰 전략적 실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취재를 직접 했는데 현재 지금 여행 금지국 아닌가요, 이승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유럽 지역에 있는 특파원들이 일부 취재한 걸 제외하고는 거의 외신에 의존했었는데요. 저희가 우리만의 시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직접 현지를 찾아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는 여행 금지 국가고요. 여권법에 따라서 우리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발급하는 취재 인가입니다. 이 나라가 아무래도 전 지역이 공습을 받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취재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다 받고 한 거죠? 예, 다 받고 갔습니다. 네. 고영석 기자, 가는 길부터 좀 험난했을 텐데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과정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민간 항공기의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크라이나행 항공편을 중단했고요. 또한 우크라이나 영공 근처에 민항기가 다닐 경우엔 러우 양국의 방공망에 의해 격추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아제르바이잔 비행기가 러시아군에 의해 피격된 적도 있고요. 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하면 중국을 지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근처에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 완전히 우회해가지고 멀리 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르샤바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까지는 철도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철도표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1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취재를 마치고 이제 키이우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갈 때는 버스로 한 27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가는 길에는 이제 병역 기피자라든가 아니면 혹시 밀수품이 있는지 매우 정밀하게 검사와 검색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승철 기자, 어렵게 도착을 했는데 키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평온했습니다. 아, 네. 그게 놀라웠던 거였고요.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차로 붐볐고 시장과 백화점, 식당에는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여러 차례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해제되기를 반복했는데요. 네. 처음 열새 동안은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한 6시 35분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조금 뒤부터 폭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멀리서 지대공 미사일이나 아니면 뭐 대공포가 드론이나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점점점 그 폭음이 가까워지면서 나중에는 건물이 울릴 정도로 진동이 다가왔고요. 네. 이제 저희도 그때 금철영 기자, 신봉승 기자까지 총 4명이 취재팀으로 갔었는데 건물에 진동이 올 때쯤 될 때부터 이제 피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방공으로 뛰어갔습니다. 취재진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그 대피 직전 숙소에서 그 폭발 장면도 촬영을 했다고요? 네. 고 기자가 아마 촬영을 했을 것 같은데 상황은 좀 어땠나요? 예, 네. 제가 이제 그 평소에 이제 공습 사이렌의 윙 이런 소리는 이제 좀 익숙해진 상황이었는데 이날 따라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려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숙소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불꽃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이제 촬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 잠시 뒤에 더 큰 폭발음이 들리면서 갑자기 또 2차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주변에서 불꽃 연기가 아주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촬영하는 동안 또 갑자기 추가 미사일이 제게 날라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두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가지고 잠깐 촬영을 하고 이제 다시 저도 방공으로 대피를 했는데요. 네. 이제 평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 앞에 그 촬영 장비와 여권, 현금을 딱 갖다 놓고 사이렌이 울리면 촬영할 상황이면 바로 촬영하고 빠지고 아니면 그 바로 그 필수 장비만 딱 챙겨서 바로 방공으로 대피했거든요. 그래서 방공에 대피하니까 뭐 20명 정도 호텔 투숙객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겁에 질린 우크라이나 뭐 청년 인터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는 뭐 어린 소녀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하여튼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비상팩 같은 걸 준비를 했군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것만 들고 가겠다. 그냥 카메라 장비가 또 많잖아요. 네. 그랬군요. 그 미사일 낙하 지점도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심하고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고요? 네, 도심 한가운데였고요. 네. 이 부분은 고영석 기자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그 7시 후 47분경에 이제 공습 경보 해제되자마자 저희가 이제 급히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미사일 낙하 지점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건물에 유리창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길가에 있는 자동차에 뭐 유리창도 다 깨져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교통 통제로 완전히 현장은 차단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허가를 받다 보니까 진입을 허가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그 자동차들도 완전히 불타 있고요. 그리고 미사일 낙하 지점이 한 군데는 이제 그 도로 한복판에 그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위를 직격을 해가지고 그 가스관에서 이제 그 미사일이 한번 터졌을 때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고 또 가스관이 터지면서 2차 폭발에 의해서 주변에 그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가들의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데 유리창뿐만 아니라 창틀이 다 찌그러질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 발생해가지고 주변에 상당히 뭐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근데 이승철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러시아군이 도심을 공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국계 호텔 체인도 있고 대성당도 있고 취재진이 머물던 숙소도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공격을 한 이유는 또 나중에 여론도 안 좋아질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미국계 호텔 체인이 있거나 대사관들이 있으면 외교 문제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공격했다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겠죠. 현장에 가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현지 소방관이 저희를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만류를 하냐 물어봤더니 특수부대 본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도 다양한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고 현지 기자들에게 물었더니 특수작전본부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나중에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우크라이나군에 아주 특수한 시설이 거기 있었고 그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도로에 떨어지고 가스관을 직격해서 2차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 좀 수집된 게 있죠? 일단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쿠르스크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고 다시 러시아가 돈바스에 있는 포크로스크로 치고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황이 매우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쿠르스크에서도 뭐 체첸군에 이어 북한군까지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과 정부 매체가 북한군 동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예, 그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황이 불리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군의 전쟁포로 처리 조정 본부를 찾아서 대변인을 네. 인터뷰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북한군이 없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전이었잖아요. 저희가 갔던 네네. 게. 그래서 그때까지는 북한군 포로가 없었고 북한군 포로를 생포하거나 아니면 북한군 병사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한 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준비 내역을 보면은 살고 싶다라고 우리말로 적은 전단을 살포하고 있어요. 그 네. 살포 방식은 드론에 달거나 아니면 박격포나 아니면 이제 포병 자산을 활용해서 그 포탄 안에 이 전단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쏴서 투항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생생한 상황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이승철 기자와 보도영상국 고영석 촬영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마무리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새 1월 1일 아침에도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